자, 29번 올해 중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얘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 원래 중요한 부분인데 틀린 것을 묻습니다. 단, 그 관련해 볼까요?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은 없어요. 이 말은 비소급 금융이라는 거예요. 비소급 금융 관련해 있는 말은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회사죠.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사업주는 뭐죠? 대출 제약이 있죠. 개발 사업에 대출 제약이 있거나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서 이미 대출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대출을 못 받으니까 출자를 해서 이거 설립을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여러분 아파트 개발 사업, 유전 개발 사업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를 담보로 한다?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미래의 수익이 있느냐, 사업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이거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없으면은 이 개발서 못하지 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이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는 독립적이에요. 사업주와는 PF 시행회사는 경제적, 법률적, 회계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부채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죠. 여러분이 원리금 상환은 시행회사만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뭐를 원칙?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죠. 이게 2번 지문이죠. 3번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 대출을 받아서 해당 개발 사업 가능하죠. 누가 대출 받는 거야? PF가 받는 거지. PF가 대출을 받는 거지.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는데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하는 거죠. 금융기관.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재무 상태표상에 뭘로써? 부채로서 뭐를 발행하냐면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인수를 금융기관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금 대출해 준 것을 사업주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자신의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다. 이 채무,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네 번째, 해당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들죠. 정보를 계속 제공해줘야 대출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되니까. 그 PF, 차익금리. 기업에 있어서의 대출금리보다 자, 해당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에서 영향이 있죠. 금융기관도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5번 정답. 자금은 누가 관리하냐 하면은 신탁회사에서. 부동산 신탁회사의 에스크로우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에서 우리는 자금을 관리. 자, 3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보기 위해서 올바르게 고른 것. 자, 기역을 보시면은 자, 기역에서 준공 후, 준공은 B. 예?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민간 사업 시행자가 준공한다. 준공은 B. 소유권을 취득을 하여 일정 기간 운영 아프레이트 운영 수익을 획득하고 그 기간이 만료는 공공의 소유권 이전은 T, BOT. 자, 기역은 BOT 방식. 니은은 항상 우리 B부터 먼저입니다. 준공이 B입니다. 공공에게 소유권 귀속이 뭐죠? T. 그 대가로 받은 시설 운영권으로 그 시설을 임대 동그라미. 임대는 리스. 니은은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준공 후에 소유권을 공공 귀속 T.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운영권을 받아 운영 수익을 획득한다. O. BTL은 우리가 교육 및 문화시설 등에 적용을 해요. 학교 건물이나 기숙사 이런데. BTO는 도로, 교량, 터널 등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회수해서 수익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준공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계속 어떻게 돼요? 귀속되는 방식이죠. BOO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정답. 올해 출제 가능성이 또 있는데 작년에 BTL 출제를 했습니다. 자, 31번. 개발업자 갑이 직면한 개발 사업의 시장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개발 기간 중에도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개발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은 높아집니다. 자, 선분양은 미리 착공 전에 분양하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 조달 비용의 상승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업자에게 시장 위험을 부담시키죠. 자, 후분양은 완공된 이후에 분양하니까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요거 3번과 5번 지문은 출제를 자주 해요. 좀 주의해 두시면서. 3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 수탁 방식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을 위탁 대행하고 개발업자는 위탁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그리고 개발 지분은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받으니까 개발 지분은 100%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그래서 몇 번? 1번 정답. 공유하는 게 아니다. 2번 등가 교환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 우리는 개발업자의 공사비와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나누어 갖는 방식, 등가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 맞는 지문이죠. 자, 2번은 또 출제를 또 많이 하죠. 등가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 3번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여 개발하는 방식. 장점은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올해도 좀 중요한 용어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자,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다. 자, 그래서 토지를 신탁회사와의 약정에서 토지를 신탁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탁자. 그래서 형식상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해서 개발을 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는 우리가 신탁회사. 그래서 개발 사업은 또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되죠. 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고 개발 사업의 시행의 주체도 누구다?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서 뭐를 발행하죠? 이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죠. 그래서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죠. 자, 이 소유자에게 우리는 이익이 귀속이 된다.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소유자. 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3번.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의 유형은 자,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관리, 방범, 방제 등 보안 관리, 건물의 청소 관리, 외주 관리, 뭐 이런 것은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시설 소유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우리가 유지하는 이 소극적 형태의 관리다. 자, 소극적 형태의 관리 방식을 말하죠. 자, 34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급자가 부동산 시장을 점유를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죠. 자, 시장 점유는 우리 공급자 우리가 중시하는 전략이죠. 공급자 차원의 전략으로서 마케팅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장인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으로서 STP 전략과 4P, 네 가지 P 믹스 혼합한 전략이 있습니다. 자, 아이다의 원리는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내는 심리 변화의 4단계를 나타내면서 뭐에 해당한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한다. 자, 앞에 A는 attention, 주의를 끌고 interest,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desire, 욕망을 일으키면서 액션,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죠. 심리 변화의 4단계로서 이 소비자를 중시한다.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소비자를 중시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STP 전략은 자, S, 시장 세분화 전략,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하는 전략,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을 말하죠.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 맞는 지문이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하는 4P 믹스는 고객이 아니라 시장 점유고, 거기 위치 선점이 들어가면 안 되죠. 뭐죠? 우리는 유통 경로 전략, 그리고 우리는 제품 전략, 요거 들어와야죠. 가격 전략, 가격 전략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가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죠. 지금 포지션이 아니라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틀린 지문 4번 정답. 5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하여 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수행이 되고 있고, 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으로서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35번)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의 성립의 근거가 되죠. 자,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 생산 요소인 우리 노동, 자본, 경영, 토지인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 부동성에 근거하는데 이 토지에 노동, 자본, 경영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 수익, 남아있는 이 잔여 수익, 이거 뺀 잔여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 우리가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 잔여법, 우리 수익 환원법에 있어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이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
자, 토지자녀법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1번) 맞고 (2번) 대체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격이 가장 싼 것을, 가격이 동일할 땐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자, 세 번째,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자,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를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너의 우리 토지, 노동, 자본, 경영 같은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우리는 요소 간의 결합의 균형을 이루고, 균형의 유입에 대해서 우리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할 때는 기능적 측면에서 감가가 발생한다. (4번) 기회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 하필 필지를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원칙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원인 결과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돼요.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는 이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자, 올해 시험 균형과 적합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두시면서,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을 구하는데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자, 보면 건축비는 2019년 10월 30일에 준공되는데 얼마? 2억 원. 그러면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는 얼마다? 거기 2억 원. 2억 원. 2억 원. 얼마? 매년 건축비는 몇 년? 10%, 0.1인데 기준 시점까지 몇 년 걸렸어요? 2년 경과했죠. 10월 30, 2002년 경과를 했어요. 1.1의 제곱, 1.21을 곱해줘요. 그러면 2억 4,200만 원이 되겠죠. 자,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서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뭘로?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준다. 자, 재조달 원가 2억 4,200만 원에 뭐를 빼죠? 자, 거기 내용연수 만료 시의 잔존가치율. 자, 잔존가치율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 몇 프로?
10%. 그럼 제조자원가가 얼마? 2억 4,200만 원이니까 10% 2,420만 원을 빼준 것을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자, 경제적 내용연수는 몇 년? 2년 경과했고 이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 이 기간이 몇 년? 48년. 합치니까 몇 년? 50년.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 경과연수와 잔존 내용연수를 더해준 50년. 나눠줬더니 얼마? 435만 6천 원이 나오겠지. 매년의 감가액이죠. 그러면 감가 수정액은 얼마? 435만 6천 원인데 몇 년 경과? 2년. 경과년수 2년을 곱해 주었더니 얼마? 871만 2천 원이 되겠지.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인 적상가액은 기준 시점에 제조달원가인 2억 4,200만 원에서 뭐를 뺀다? 우리는 감가수정액인 요걸 빼주면 얼마가 돼? 2억 3,328만 8천 원. 3번이 정답.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 구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얼마냐? 자, 거기 대상 토지 120제곱미터 동그라미. 자, 거래사례 내역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자, 거래사례 가격이 얼마? 3억 원. 거래사례 내역을 보니까 사정보정 요인은 없죠? 사정보정하지 말고 시점 수정인데 2018년 3월 1일은 얼마? 100으로 봤을 때 9월 1일까지 주거지역이 몇 프로? 4% 상승했다. 상승이니까 플러스. 시점 수정했고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 인근 지역에 위치함.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지역 요인은 동일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럼 개별 요인은 자, 분모는 뭐죠? 사례. 분자는 대상이죠, 항상. 자, 사례를 100으로 보죠.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몇 프로? 5%. 열세일 때는 뭐죠? 마이너스. 그리고 면적은 사례는 얼마죠? 100제곱미터. 대상 토지는 120제곱미터.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면적을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자, 요걸 계산을 해주면 얼마냐? 3억 원 곱하기 100분의 104, 1.04 곱하기 100분의 95, 0.9 곱하기 1.2. 요걸 계산해 주면은 우리가 3억 5,568만 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다음의 조건을 가진 A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능총소득 1억 원. 자, 가능총소득 1억 원에서 공실 및 대소는 가능총소득 1억 원의 몇 프로? 10%. 10%를 해줬더니 1,000만 원. 1,000만 원을 빼줬더니 유효 총소득 9천만 원. 자, 유효 총소득 9천만 원의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40%. 9천만 원의 40% 0.4를 곱해주면 94, 36 얼마? 3,600만 원을 공제해주면 순 영업소득은 5,400만 원이 돼. 자, 가능 총소득 거기 1번, 2번 볼까? 유효 총소득 9천만 원, 3번 운영 경비는 3,600만 원, 순 영업 소득은 5,400까지 다 맞았네요.
2, 3, 4는 맞았어요. 그럼 수익가액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5,400만 원을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하는데, 자, 토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는 뭘로 간다? 물리적 투자 결합.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됐을 때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의해서 환원이율을 구한다. 이때 환원이율은,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토지 환원이율, 토지 건물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토지 건물이 분리,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건물 환원이율, 게다가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자,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토지는 얼마죠? 5%. 건물은 10%가 주어졌어요. 이때 토지는 얼마? 가격 구성비는 전체 100%에서 토지는 40%, 건물은 60%. 2%, 6%니까 8%인 0.08로 나눠주면 돼. 자, 1번 틀렸죠? 8%입니다. 이걸 해줬더니 얼마? 6억 7,500만 원이 나옵니다. 1번 정답. 자, 3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나오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뭐라고 하죠? 수익환원법. 2번 정답. 수익환원법의 개념. 수익환원법은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작년에 거기 현금 흐름 네모시고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물었어요. 2번 정답. 3번 작년에 출제했었네요. 동일 수급권 개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면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28회 시험과 31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 자, 임대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임대사례 비출,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없게 사전보정 네모, 여기 또 네모 안에 들어갈 만 무엇입니까? 사전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또 임대료 비출, 임대료를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하죠. 자, 적정한 시거래가의 개념이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정 3년, 5년 동그라미, 3년 이내 그 밖의 적은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집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이죠. 자, 적정한 실거래가의 개념입니다. 하여튼 도시적은 몇 년? 3년. 그 밖의 적은 5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5번은 제2조 12에 3에 나오는 조건. 적정한 실거래가의 개념.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했습니다. 자, 40번 문제 갑니다. 자, 가격 공시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걸 물어요.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된다. 자, 개별주택 가격. 자,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에 있어서 공시 시한은 매년 4월 30일. 매년 4월 30일. 1번 첫 번째 틀린 지문. 두 번째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 자, 여러분 우리 공시 기준일 이후 1월 1일이죠. 네. 자,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등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언제? 발생한 경우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일 경우에는 공시 기준일이 7월 1일인 경우도 된다. 두 번째 맞는 질문.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네 번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니까 틀렸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세금 부과의 대상이 아닌 토지 등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린 점.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 이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섯 번째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을 물어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자, 마지막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지목, 용도, 연면적, 구조 요건 들어가죠. 그런데 뭐는 안 들어가? 건축 허가일은 안 들어가요.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합니다. 사용 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형상이 포함되죠. 또 틀렸습니다. 건축 허가일은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개 맞네요. 두 번째 지문 딱 한 개 맞네요. 자, 문제 한번 잘 보시고, 여기 아까 두 번째 질문에 개별 공시지가는 7월 1일인데 개별 주택 가격은 6월 1일이에요. 개별 주택 가격은 6월 1일. 주의하셔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는 7월 1일. 개별 주택 가격은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자,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나눠드린 그 중요 부분 있죠? 그 테마 한번 잘 읽어보시고 원래 거기 문제도 있으니까 잘 마지막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